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 라디오에서는 연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외쳤고 이승만 대통령은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경상도 깊은 산골 마을 기와집 행랑채에 사는 김진덕에게 그 말은 메아리처럼 공허했다. 만보가 당장 나와. 새벽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 양반댁 주인 이중환의 고함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다. 진덕의 아버지 김만복은 서둘러 집신을 끌며 사랑채 앞으로 향했다. 7살 진덕은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문틈으로 바깥을 내다보았다. 나으리, 저는 이제 더 이상. 만복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며칠 전부터 결심한 말을 꺼내려 했다. 저는 더 이상 나으리의 머슴이 아니옵니다. 나라에서도 신분제가 폐지되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제 땅을 일구고 살고 싶사옵니다. 순간 이중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 이놈이 감히. 만복의 등에 붉은 선이 그어졌다. 한 대, 2대, 3대. 만복은 비명도 지르지 않고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10번째 매를 맞고 난 후 그는 땅바닥에 쓰러졌다. 내 애비도 내 할애비도 우리 집 머슴이었다. 그깟 라디오에서 떠드는 소리가 뭐가 중요하냐? 내 놈은 태어날 때부터 머슴이고 죽을 때까지 머슴이다. 이중환은 침을 뱉고 사랑채로 돌아갔다. 만복의 등과 어깨는 피범벅이었다. 여보, 제발 그만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만복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진덕이를 이렇게 살게 할 순 없소. 나는 더 이상 짐승처럼 살 수 없소. 그날 밤 진덕은 어머니가 약초를 지시겨 아버지의 상처에 바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등잔불 아래 어머니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고 그 눈물은 아버지의 상처 위에 떨어져 스며들었다. 하지만 만복의 저항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그 다음 날도 이중환에게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매질이 이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고개를 돌렸다.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양반의 눈밖에 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만복의 몸은 점점 야위어 갔다. 상처는 아물기도 전에 새로운 상처로 덮였다. 어머니의 눈가는 깊어만 갔고 진덕은 말수가 줄어들었다. 1954년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만복은 또다시 이중환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무릎을 꿇었다. 나으리,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이 천한 목숨이나마 자유롭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시끄럽다. 이중환의 발길질이 만복의 얼굴을 강타했다. 만복은 뒤로 고꾸라졌다. 코에서 피가 솟구쳤다. 이중환은 그제야 멈추지 않고 더 세차게 회초리를 휘둘렀다. 옆구리, 머리, 등 어디든 가리지 않았다. 이놈아, 내가 내 놈 따위가 자유를 논하냐? 만복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아버지! 진덕이 달려왔다. 하지만 만복은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다. 39의 나이 그는 새 시대의 선언이 무색하게도 봉건의 칼날 아래 쓰러졌다.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 이중환은 시체를 뒷산에 묻으라 명했을 뿐이었다. 어머니는 넋을 잃었다. 밥을 먹지도 말을 하지도 않았다. 그저 남편의 무덤 앞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진덕은 무덤 앞에 앉아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겨울 바람만이 그의 뺨을 때렸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1955년 겨울 어느 날 갑자기 이중환이 머슴들을 불러 모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초점을 잃고 있었다. 너희들 다 떠나라. 머슴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더 이상 여기 있지 마라. 가라고. 이중환은 그 말을 남기고 대청마루에 풀썩 주저앉았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어머니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덕의 손을 잡고 황급히 보따리를 챙겼다. 남편의 옷 한 벌, 남편이 신던 집신, 그리고 진덕의 옷까지 몇 개. 진덕아, 가자. 어서. 어머니와 진덕은 지체 없이 대문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지긋지긋한 담장이 멀어져 갔다. 바깥 세상은 자유였다. 하지만 진덕의 가슴 속에는 무언가가 뜨겁게 그리고 차갑게 동시에 타오르고 있었다. 복수. 그것은 아직 어린 진덕에게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었지만 분명 그의 내면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죽음은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진덕은 작은 주먹을 불끈 쥐고 눈 내리는 길을 걸어갔다. 1955년 겨울, 이중환의 저택을 나선 진덕과 어머니는 서울로 향했다. 자유를 얻었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가난이었다.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하고 바느질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진덕은 신문 배달과 구두 닦기로 푼 돈을 벌었다. 하지만 진덕은 달랐다. 그는 배가 고파도 책을 놓지 않았다. 밤늦도록 가로등 아래서 글을 읽었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다. 모두가 평등하다더니 왜 우린 여전히 이 모양인 걸까? 진덕은 자주 혼잣말을 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두려웠다. 진덕아, 내 아버지처럼 세상과 싸우지 마라. 그저 조용히 살자꾸나. 하지만 진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는 힘이 없어서 지셨어요. 전 달라질 거예요. 전 힘을 가질 거예요. 1957년 15살이 된 진덕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취직했다. 그리고 3년 동안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목표는 하나였다. 군대에 가는 것. 왜 남들은 마다하는 군대에 가려는 것이냐? 어머니는 반대했다. 하지만 진덕의 결심은 확고했다. 어머니,
이 나라에서 혈통도 신분도 상관없이 오직 능력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군대밖에 없어요. 거기선 계급과 규율만 있을 뿐이에요. 1960년 봄, 20살이 된 진덕은 육군에 입대했다. 훈련소는 지옥 같았다. 하지만 진덕에게는 오히려 기회였다. 그는 누구보다 빨리 달렸고 누구보다 정확하게 총을 쏘았다. 교관들은 그의 이름을 외웠다. 김진덕. 내 놈은 뭔가 다르구나. 진덕은 특유의 성실함과 영리함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훈련병 시절부터 그는 리더였고 동기들 사이에서 신망을 얻었다. 제대 후 직업군인의 길을 택한 진덕은 빠르게 진급했다. 하사, 중사, 상사. 그의 인사고과는 늘 최상이었다. 그는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군인이 아니었다. 전략을 이해하고 부하들을 이끌고 상관들에게 신뢰를 주는 군인이었다. 진덕이는 장교감이야. 사관학교를 나오지 않은 게 아깝군. 상관들은 그를 아꼈다. 진덕은 1961년 준위로 진급했고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에 배속되었다. 머슴의 아들이 이제는 군의 중추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었다. 하지만 진덕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죽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밤마다 그는 꿈을 꾸었다. 피투성이가 된 아버지가 이중환의 발길질에 쓰러지는 꿈. 어머니가 눈물 흘리는 꿈. 그리고 자신이 무력하게 지켜만 보는 꿈. 힘. 난 아직 충분한 힘이 없어. 진덕은 더 높이 올라가야 했다. 권력을 가진 자가 되어야 했다. 아버지처럼 무력하게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1962년 5월 16일 새벽이 밝았다. 전 장병 비상 소집. 전 장병 비상 소집. 확성기에서 긴급 방송이 흘러나왔다. 진덕은 황급히 군복을 입고 작전실로 달려갔다. 복도는 아수라장이었다. 쿠데타다. 박정희 소장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진덕의 심장이 뛰었다. 역사의 전환점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다음 날 군사혁명위원회가 발표한 혁명공약 제1조는 반공을 국시의 제1로 삼는다였고 제2조는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바로잡는다였다. 부정부패 일소. 그 단어가 진덕의 귀에 꽂혔다. 새 정권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시대의 부패를 척결해야 했다. 그리고 그 작업에 진덕과 같은 충성스럽고 유능한 군인들이 필요했다. 일주일 후 진덕은 부정축제자 색출 특별조사팀에 배속되었다. 그는 소령 계급장을 단 상관에게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건네받았다. 김준희, 이게 1차 조사 대상자 명단이네. 구시대 양반 출신들 중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자들이야. 철저히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하게. 알겠습니다. 진덕은 경례를 하고 봉투를 받았다. 그는 자리로 돌아와 봉투를 뜯었다. 명단은 가나다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강성호, 권병수, 김두한. 진덕의 눈이 명단을 따라 내려갔다. 그리고 이자에서 멈췄다.
이중환. 그 순간 진덕의 눈이 확대된 듯 커졌다. 손이 파르르 떨렸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그는 황급히 서류를 붙잡고 다시 한번 이름을 확인했다. 이중환 61세, 경상북도 군 거주, 구양반 가문 출신, 토지 매매 및 고리대금업 관련 부정축제 혐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아버지를 죽인 그 이름. 어린 시절 악몽 속에서 수없이 외쳤던 그 이름. 지금 이 순간 그 이름이 부패한 구시대의 잔재로 진덕의 손안에 들어와 있었다. 진덕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다. 하늘이 내게 기회를 준 거야. 아버지, 이제 제가 당신의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진덕은 서류를 가슴에 품었다. 이것은 단순한 임무가 아니었다. 이것은 복수였다.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가장 완벽한 복수였다. 그날 밤, 진덕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미소 짓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진덕은 평소보다 일찍 작전실에 도착했다. 그는 밤새 계획을 세웠다. 복수는 단순해서는 안 됐다. 이중환을 그저 감옥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가 평생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그가 권력의 근간으로 삼았던 것을 뿌리째 뽑아야 했다. 바로 혈통이었다. 진덕은 이중환이 얼마나 자신의 양반 가문을 자랑스러워했는지 기억했다. 우리 집안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명문가다. 우리 족보에는 삼정승이 3명이나 있다. 그 말들이 아직도 귀에 생생했다. 내가 그토록 자랑하던 혈통, 그것부터 무너뜨려 주마. 진덕은 서류를 들고 상관을 찾아갔다. 소령님, 이중환 조사를 제가 맡겠습니다. 이중환? 아, 경상도 그 양반 출신 말인가? 자네가? 예, 제가 그 지역 출신이라 지리도 잘 알고 인맥도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소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맡기지. 철저히 조사하게. 진덕은 경례를 하고 나왔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그는 곧바로 국립도서관으로 향했다. 조선시대 족보와 양반 가문에 관한 자료를 뒤졌다. 3일 동안 도서관에 틀어박혀 이중환 가문의 족보를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다. 이중환 가문의 족보는 1920년대에 새로 편찬된 것이었다. 조선시대 원본 족보와는 계보가 달랐다. 누군가 일제강점기에 돈을 주고 족보를 조작한 것이 분명했다. 역시 가짜 양반이었어. 진덕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진덕은 조용히 움직였다. 그는 이중환의 고향 마을로 내려가 노인들을 만났다. 술 한 잔을 사주고 옛날 이야기를 들었다. 이중환 그 양반. 허허, 그 집안이 양반이라고. 웃기는 소리. 그 집안 할아버지가 뭘 했는지 아나? 장사치였어, 장사치. 일제 때 쌀 팔아서 돈 벌고 땅 사들이고
그러고는 어느 날 갑자기 양반 행세를 시작했지. 정말입니까? 그럼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 근데 뭐 다들 무서워서 말 못하지. 이중환 그놈이 얼마나 악독한지. 진덕은 여러 증언을 모았다. 그리고 족보 조작의 결정적 증거를 찾아냈다. 1923년 이중환의 할아버지가 모족보 제작소에 거액을 지불한 기록이었다. 진덕은 서류를 깔끔하게 정리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추가했다. 그는 직접 족보의 일부를 조작했다. 원본과 비교하면 명백히 위조된 것처럼 보이도록 치밀하게 손을 댔다. 이제 넌 가짜 양반이 아니라 족보를 위조한 사기꾼이 되는 거야. 일주일 후 진덕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중환의 족보는 위조된 것입니다. 여기 증거 자료와 증인 진술이 있습니다. 이중환 가문은 일제강점기에 급조된 가짜 양반 가문입니다. 보고서는 상부로 올라갔고 군사정부는 즉각 반응했다. 구시대 부패의 상징으로 가짜 양반보다 좋은 사례가 어디 있겠는가. 5월 말 군사정부는 공식 발표를 했다. 부정축제자 이중환은 가짜 족보로 양반 행세를 하며 부를 축적한 사기꾼으로 밝혀졌습니다. 라디오에서 그 소식이 흘러나왔을 때 이중환의 저택은 난리가 났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안이 가짜라고. 이중환은 벌떡 일어나 라디오를 박살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게 되었다. 지역 신문에도 실렸다. 가짜 양반 이중환, 족보 위조 혐의 드러나. 이중환은 순식간에 마을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토록 자랑하던 양반 신부는 한순간에 거짓으로 낙인 찍혔다. 6월 초 진덕은 다시 이중환의 마을을 찾았다. 이번엔 군복을 입고 지프차를 타고 왔다. 이중환은 사랑채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은 풀려 있었다. 진덕이 마당에 들어서자 이중환은 고개를 들었다. 당신이 누구요? 김진덕 준이입니다. 부정축제자 색출 특별조사팀입니다. 이중환의 눈이 흔들렸다. 김진덕. 그 이름이 어딘가 익숙했다. 김진덕.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진덕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기억 안 나십니까? 김만복. 제 아버지 이름입니다. 순간 이중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설마 그 머슴이. 예, 그 머슴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때려 죽인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이중환은 뒤로 물러섰다. 진덕은 한 발 다가갔다. 앞으로 당신에게 벌이 내려질 겁니다. 군사정부의 명령으로 당신은 옛 머슴들의 묘지를 직접 찾아가 벌초를 해야 합니다. 당신이 평생 업신여겼던 그들의 무덤을 당신 손으로 돌봐야 합니다. 뭐라고? 내가 머슴들의 무덤을? 네, 그게 당신의 첫 번째 처벌입니다. 가짜 양반에게 딱 어울리는 처벌이죠. 진덕은 서류를 이중환의 앞에 던졌다. 내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첫 번째 무덤은 김만복의 무덤입니다.
이중환은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다. 그가 평생 누렸던 권위, 자랑했던 신분,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진덕은 돌아섰다. 그의 등 뒤로 이중환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진덕은 미소 지었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복수의 첫 번째 막이 올랐다. 다음 날 새벽 이중환은 호미와 낫을 들고 뒷산으로 올라갔다. 그의 뒤를 진덕이 따라갔다. 감시자로서 김만복의 무덤은 산 중턱, 잡초가 무성한 곳에 있었다. 비석도 없는 초라한 무덤이었다. 이중환은 무덤 앞에서 멈춰 섰다. 여기입니까? 네, 아버지의 무덤입니다. 벌초를 시작하십시오. 이중환의 손이 떨렸다. 평생 양반으로 살아온 그가 자신이 때려 죽인 머슴의 무덤을 손수 돌본다는 것. 이것은 죽음보다 더한 굴욕이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군사정부의 명령이었고 거부하면 더 큰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중환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호미로 풀을 뽑기 시작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땀이 흘렀다. 평생 노동이란 것을 해본 적 없는 그에게 벌초는 고문과 같았다. 더 깨끗이 하십시오. 제대로 안 하면 다시 올라와야 합니다. 진덕의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이중환은 이를 악물고 계속 풀을 뽑았다. 2시간이 지나서야 벌초가 끝났다. 이중환은 땀범벅이 되어 헐떡였다. 이제 됐습니까?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다른 머슴들의 무덤이 20개 더 있습니다. 이중환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한 달 동안 이중환은 매일 산을 오르내렸다. 그가 부렸던 머슴들, 그가 매질했던 사람들, 그가 업신여겼던 이들의 무덤을 하나하나 돌봤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수군거렸다. 저 양반이 저렇게 되다니. 하늘이 보고 있었구나. 인과응보로구나. 이중환의 손은 굳은 살이 박이고 피가 맺혔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고 등은 굽어졌다. 평생 머슴들을 부려먹던 양반이 이제는 머슴보다 더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한 것이었다. 진덕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아버지의 무덤 앞에 무릎 꿇은 이중환을 볼 때마다 가슴 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당신을 죽인 자가 당신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지만 진덕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6월 말, 벌초가 모두 끝난 날 밤. 진덕은 조용히 이중환의 저택으로 향했다. 달빛도 없는 어두운 밤이었다. 그는 담을 넘어 창고로 들어갔다. 창고에는 쌀가마니와 농기구들이 쌓여 있었다. 진덕은 가방에서 돈뭉치를 꺼냈다. 군에서 조달한 증거물 용도의 현금이었다. 그는 쌀가마니 뒤편 벽 틈새에 돈을 조심스럽게 숨겨두었다. 완벽해. 아무도 모를 거야. 다음 날 아침, 진덕은 특별조사팀을 이끌고 이중환의 집에 들이닥쳤다. 이중환, 군사정부 특별조사팀이다.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 이중환은 놀라 뛰어나왔다. 뭡니까? 무슨 영장? 당신의 은닉 재산을 조사하러 왔다. 모두 수색하라. 군인들이 집 안팎을 뒤지기 시작했다. 이중환은 창백한 얼굴로 지켜보았다. 은닉 재산이라니, 나는 그런 거 없소. 그래. 그럼 나오면 어쩔 건데. 진덕은 냉소를 띠며 창고로 향했다. 그는 정확히 자신이 숨겨둔 곳으로 가서 쌀가마니를 치웠다. 여기 있다. 은닉 현금 발견. 군인들이 달려왔다. 벽 틈새에서 돈뭉치가 나왔다. 이게 어떻게? 나는 모르는 돈이오. 이중환은 손을 저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모른다고? 당신 창고에서 나왔는데 누가 몰래 숨겨놓은 게 틀림없소. 증거도 없이 그런 말을 해? 체포하라. 군인들이 이중환을 붙잡았다. 그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이건 누명이요. 누명이라고. 닥쳐. 족보도 위조하고 재산도 은닉하고. 당신 같은 파렴치한은 처음 보는군. 진덕은 차갑게 말했다. 이중환은 진덕을 쳐다보았다. 그제야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복수였다는 것을. 김진덕. 내 놈이 다 꾸민 거지. 진덕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미소만 지었다. 차갑고 냉정한 미소였다. 끌고 가라. 군인들이 이중환을 질질 끌고 갔다. 그의 비명이 마당에 울려 퍼졌다. 이건 복수야. 복수라고. 이 자식이 나를 모함한 거야.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가짜 양반, 부정 축제자, 은닉 재산 소유자. 이중환은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며칠 후 군사법정이 열렸다. 재판은 신속했다. 피고 이중환은 족보 위조, 부정 축제, 재산 은닉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판결이 떨어졌다. 이중환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인생은 끝났다. 진덕은 방청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법정을 나서며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다. 다음 날 진덕은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다. 깨끗이 벌초된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아버지, 복수했습니다. 당신을 죽인 자가 이제 철창 안에 갇혔습니다. 당신이 당하신 굴욕, 어머니가 흘리신 눈물, 제가 모두 갚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다. 나뭇잎이 살랑거렸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진덕은 눈물을 닦았다. 어린 시절부터 가슴에 품어왔던 응어리가 완전히 풀렸다. 이제 난 자유야. 진짜 자유를 얻었어. 그날 저녁 진덕은 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는 작은 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 아이고, 진덕아. 왔니? 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진덕은 어머니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이중환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어요. 어머니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그래, 그랬구나. 어머니, 이제 편히 사세요. 더 이상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회원의 눈물이었다. 진덕은 어머니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한때 머슴의 아들이었던 김진덕. 그는 이제 군인의 권력으로 낡은 시대의 폭군에게 정의로운 심판을 내린 새 시대의 상징이 되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진덕의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다.